안녕하세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조롱 문화, 일배 문화라고도 불리는 이 죽음을 조롱하고 약자를 비하하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워낙 오랫동안 아주 성실하게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 독처럼 퍼져온 문화라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요. 한국 사회의 혐오 문화는 90년대 인터넷과 PC 통신 보급을 시작으로 DC인사이드를 거쳐서 일베로 상징되는 그 극단주의 커뮤니티로 진화하고 지금은 사회 곳곳, 특히 초등학교 교실까지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브런치북으로 혐오의 해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과 최근 제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그 담론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03년 2월에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192명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방화범은 뇌병변 장애가 있던 한 남성이었습니다. 2010년 3월,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46명의 젊은 해군 장병이 수장됐어요. 두 사건 모두 국가적 참사였고 유가족이 있었고 지금도 매년 추모식이 열립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에 대한 조롱은 당시 DC인사이드 국내 야구 갤러리 같은 곳에서 고인 드립이라는 컨텐츠로 이용되다가 사라졌습니다. 죽음, 그 자체를 희화하는 무차별적인 잔인함이었죠. 하지만 대구 지하철 참사는 특정 진영의 정체성을 구성하지도 선거철마다 소환되는 정치적 무기가 되지도 국회 발언대에 오르는 조직적 왜곡으로 발전하지도 않았죠. 천안함 피격 사건은 그런 사례마저 없습니다. 이 사건을 조롱하는 밈이나 합성사진, 지속적인 놀이 문화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반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죽음은 다릅니다. 10여 년째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소재이자 선거철마다 소환되는 정치적 무기이며 국회 공청회와 입법 논쟁에까지 오르는 조직적 왜곡의 대상이 됐죠. 조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롱이 얼마나 조직되어 있고 얼마나 정치적 무기로 벼려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비대칭이 우연일 리가 없겠죠. 이 일베라는 사이트의 탄생설화부터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2011년 문을 연 이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시신 사진에 "애미야 홍어 좀 밖에 널어라" 라는 문구를 붙였어요. 관에 태극기가 덮인 사진에는 택배 상자라는 조롱이 붙었고요. 이 홍어는 시체 썩는 냄새이자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그들만의 은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을 일베가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이 DC 인사이드는 1999년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로 시작해서 2000년대 내내 국내 야구 갤러리와 합성 필수 요소 갤러리, 옛 정치사회 갤러리를 거치며 고인 드립과 지역 드립이라는 조롱 문화를 이미 쌓아왔습니다. 홍어나 운지 같은 단어들도 사실 일베가 생기기 전 이 갤러리들에서 먼저 만들어졌죠. 사실 호남 광주에 대한 지역 비하는 그보다도 훨씬 오래됐습니다. 박정희 시대와 삼김 시대를 거치며 이미 수십 년간 한국 정치의 골조를 이뤄온 지역주의가 인터넷이라는 새 무기와 전국구 확성기를 만났을 뿐입니다. 일베가 한 일은 발명이 아니라 응축이었어요. 2010년 DC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에서 떨어져 나온 이용자들이 이미 흩어져 있던 조롱의 재료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은 겁니다. 다시 말해 일베라는 정체성 자체가 처음부터 광주 조롱과 지역 차별의 결합으로 빚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우연히 격가지로 붙은 취향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산발적인 이 잔인함을 하나의 정치적 서사로 연결시킨 뿌리, 그 자체인 거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필 그런 상대를 골랐을까요? 첫째, 상대 진영이 신성하게 여기는 서사여야 합니다. 광주와 세월호는 여전히 다수 국민에게 애도의 대상이죠. 해마다 5월이면 대통령이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찾고 4월이면 안산의 기억교실이 다시 문을 엽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애도를 승인하고 반복하는 달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서사를 신성하게 만들죠. 그 신성함을 깨트리는 순간에만 조롱은 전복의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이승만이나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 조롱해봐야 아무도 아파하지 않아요. 이미 만인이 욕하는 대상은 아무리 짓밟아도 짜릿하지가 않죠. 조롱은 언제나 누군가 아직 무릎 꿇고 절하는 재단을 찾아서 그 위에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둘째, 반격할 힘이 없어야 해요.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수년간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가의 무능으로 벌어진 사회적 참사에서 희생자, 피해자 유족이 투사가 되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자식의 죽음을 팔아서 장사한다면서 보수당과 혐오주의자들에게 시체팔이라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힘이 없어요. 이들이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식, 삭발, 오체투지 같은 것이죠. 이들에게는 상비된 정치 조직도 정례적인 방송 채널도 조직적으로 표를 동원할 지역 기반도 없습니다. 슬픔은 있지만 그 슬픔을 정치적 권력으로 되돌려줄 수단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죠. 반면 박근혜 같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태극기 부대라는 조직화된 지지층과 현장에 집결하는 동원력이 있어요. 그를 건드리면 자기 진영 안에서 반발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조롱은 언제나 아프게 할 수 있으면서도 되갚음이 돌아오지 않는 상대를 정확히 골라냅니다. 힘의 저울을 재는 이 감각이야말로 이 조롱하는 사람들 계산법의 핵심이죠. 셋째로, 상처가 아직 살아있어야 합니다. 부마항쟁은 실제로 박정희 정권에 맞선 저항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으로 눈물 흘린 생존자 공동체가 이 대중의 눈앞에 이렇게 뚜렷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언론이 매년 조명하지 않고 유가족 조직이 뉴스에 등장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서서히 조롱의 사정권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천안함은 오히려 보수 진영이 자기 서사로 이미 전유해버린 사건이라서 조롱할 이유 자체가 없죠. 그건 그들 편에선 상처니까요. 그 대구 지하철 참사에 붙은 그 조롱이 정치적 무기로 자라지 못한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죠. 그 조롱은 애초에 진영을 가리지 않는 혐오주의자들의 잔인함이었을 뿐 국가폭력과 진영 대립이라는 정치적 서사를 붙들고 살아있는 특정 공동체의 슬픔을 겨냥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롱이 겨냥하는 건 과거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붙들고 슬퍼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반응이 없으면 조롱도 성립하지 않죠. 이 세 조건을 하나로 묶으면 결국 하나의 심리로 수렴됩니다. 자기 진영에 아무 손해 없이 상대 진영에 최고의 고통을 주고 그 고통에 대한 반격은 돌아오지 않는 대상을 정밀하게 골라내는 것이죠. 르네 지라르는 이걸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공동체가 죄의식 없이 폭력을 발산할 대상을 고를 때 작동하는 논리죠. 대상은 힘이 없어야 하고 그 대상을 공격해도 공동체 전체가 등을 돌리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 그 대상의 고통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지라르가 프랑스의 중세 마을을 두고 세운 이론이 21세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사실이 저는 오히려 섬뜩합니다. 대체 타인의 죽음 앞에서 웃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이를 도덕적 이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본래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죄책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 자기 검열 장치를 끄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완곡한 명명이 그 하나입니다. 시신을 시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홍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대상은 이미 애도할 필요가 없는 사물이 돼요. 비인간화가 또 다른 방법입니다. 유가족을 종북 세력이나 시체팔이라고 부르면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하는 인간이 아니라 처단해야 할 적이 됩니다. 반두라는 이 도덕적 이탈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아주 조금씩 어제는 용납 못할 일이 오늘은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미끄러지며 진행된다고 했죠. 이 일베라는 커뮤니티가 처음에는 저급한 유머 사이트를 자처하다가 점점 조금씩 이 노골적인 혐오 언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으로 변해간 궤적이 정확히 이 미끄러짐입니다.
여기에 심리학자 존 슐러가 이름 붙인 온라인 탈억제 효과가 겹치는데요. 얼굴을 마주보고는 절대 내뱉지 못할 말도 화면 뒤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익명성, 눈을 마주치지 않는 비대면성, 상대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읽지 못하는 단절감이 결합하면 평소라면 스스로 눌렀을 말이 아무 제동 없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일베나 그와 비슷한 익명 커뮤니티들이 유독 잔인한 언어의 온상이 되는 이유는 단지 그곳에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그 공간의 구조 자체가 그 억제를 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서적 연료는 니체가 원한, 즉 르상티망이라 부른 감정에 가까워요. 니체는 힘없는 자가 강자를 향해 품는 무력한 분노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대신 은밀하고 뒤틀린 방식으로 표출된다고 봤어요. 정면 대결에서 이길 수 없으니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몰래 더럽히는 쪽을 택한다는 것이죠. 지금 광주와 세월호를 조롱하는 이들 다수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승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상대의 신성한 것을 조롱함으로써 이겼다는 착각을 삽니다. 도덕적 이탈이 죄책감을 꺼주는 스위치라면 이 온라인 탈억제는 그 스위치를 더 쉽게 누르게 하는 환경이고, 르상티망은 애초에 그 스위치를 누르고 싶게 만드는 감정의 뿌리인 거죠. 이 세 겹이 겹쳐질 때 한 사람은 자신이 정의로운 반항아라고 믿으면서 실제로는 가장 비겁한 폭력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희생자의 죽음과 유가족의 고통을 조롱하는 이들 중에는 분명 자기 가족을 잃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겪은 상실의 고통을 알면서도 타인의 상실 앞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타인의 죽음을 조롱할 수 있을까요? 이 모순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건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온전한 도덕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심리학이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있어요. 공감이라는 감정은 인격 전체에 골고루 적용되는 총량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헨리 타지펠이 정리한 내 집단과 외 집단 개념을 가져오면 공감은 애초에 보편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경계 안에서만 활성화되도록 진화한 능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자기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상실이 활성화시키는 공감은 자기 진영이라는 경계 안쪽에만 흐르고 그 경계 밖에 있는 타인의 상실 앞에서는 전혀 다른 회로가 작동한다고 해요. 슬픔과 잔인함이 같은 사람 안에서 모순 없이 공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감은 성품이 아니라 경계선을 따라서 꺼졌다 켜지는 스위치에 가까운 거죠.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단원고 교복을 입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사진을 올려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 남성이 훗날 인터뷰에서 그 행동에 대해서 예상보다 파급력이 커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증언은 그가 특별히 메마른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그 경계 밖의 대상 앞에서는 누구든 이 스위치가 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만 이 설명은 절대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과 그 행동을 용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조롱의 재미는 단지 상대를 아프게 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들끼리만 알아채는 암호가 있어요. 초성으로 줄인 은어나 특정 숫자, 특정 이미지를 서로 던지며 낄낄대는 이들은 그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는 외부인 앞에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건 놀이를 가장한 소속 확인 절차에 가까워요. 전에 말한 헨리 타지펠의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별함으로써 자존감을 얻습니다. 이 구별의 표식이 은밀할수록 그것을 알아채는 소수의 결속감은 강해지죠. 문제는 이 은어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때 벌어지는 두 번째 판입니다. 언론이 지적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이들은 해명하고 사과하고 핑계를 대요. 그런데 이 사과와 해명 자체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또 다른 놀이의 한 수라는 게 여러 증언에서 드러납니다.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요한 하이징하는 그의 책 호모 루덴스에서 놀이는 일상의 규칙이 잠시 정지되는 자기만의 원 안에서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 원 안에서는 평소의 도덕이 적용되지 않고 원 안의 규칙만이 작동합니다.
조롱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조롱도, 그 조롱이 걸렸을 때의 사과도 모두 이 원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연속된 게임이에요. 진짜로 뉘우쳐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럴듯하게 반성하는 척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것이죠. 그 능청스러움 자체가 그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재밌는 컨텐츠가 됩니다. 여기에 포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문화의 오래된 경험칙이 겹쳐지는데요. 극단적인 주장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풍자로 하는 말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법칙입니다. 이 구별 불가능성이 바로 이들의 방패가 됩니다. 진심이었냐고 추궁하면 농담이었다고 발뺌하고, 농담 아니었냐고 하면 은근히 진심을 흘립니다. 잡히지 않는 유령처럼 두 가지 해석 사이를 오가며 그 모호함을 즐기죠. 앞서 말한 반두라의 도덕적 이탈 가운데 완곡한 명명과 책임 회피가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아예 하나의 세련된 사교 기술로 자리 잡은 거죠. 문제는 이 은어와 암호가 더 이상 익명 커뮤니티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대부터 20대와 30대까지 폭넓게 걸쳐있는 웹툰 독자층에게 이런 코드는 이미 낯선 게 아니라 기본값이 됐습니다. 매주 몇 편씩 이런 작품을 챙겨보는 사이에 은어를 알아채고 그 뜻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또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문해력처럼 자리 잡았죠. 2024년 12월 누적 조회수 100억 회를 넘는 네이버 웹툰의 간판작 외모지상주의라는 작품의 그 533화에는 건물 간판에 적힌 rock all이라는 문구와 스톱워치에 적힌 5분 23초라는 시간이 등장합니다. 누리꾼들은 rock all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숨진 봉화산 부엉이 바위를 5분 23초가 그가 서거한 날짜인 5월 23일을 가리킨다고 지적했고 여러 언론이 이를 보도했죠.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한 상징을 찾아낸 그 네티즌들도 있더라고요. 모두들 이 한컷 장면에서 오른쪽 상단만 주목을 하는데 이 왼쪽 상단의 푸는 점프를, 노래는 노무현을, 아래쪽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추락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죠. 이들은 이리도 치밀하고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들입니다. 이 작가 박태준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015년에는 작품 속 한 캐릭터가 밥을 먹는 장면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희화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1년에는 다른 작품에서 주인공의 웃음소리 허허허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일베식 표현과 같다는 지적을 받아서 결국 흐흐흐로 수정됐어요. 전라도라는 지역명을 세력 이름의 비하용으로 쓴 지역 드립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네이버 웹툰 흥행작인 작가 최용택의 참교육도 다른 방식으로 같은 문화를 드러냈죠. 이 작품은 페미니스트 교사를 뺨 때리는 장면을 통쾌한 사이다로 그렸고, 한 에피소드에서는 페미니스트 교사 조직이 아이들을 세뇌하고 학대한다는 설정까지 등장시켰어요. 이 흑인 혼혈 캐릭터에게 인종차별적 표현을 쓴 회차 때문에 북미판 서비스가 아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워낙 북미 쪽 독자들이 크게 항의하기도 했고, 이런 건 진짜 외국에선 정말 예민한 문제니까요. 무엇보다 이 작품의 댓글창은 고인 모독과 일배성 정치 드립, 극단적인 반페미니즘 발언이 베스트 댓글로 오르는 비중이 다른 그 웹툰의 댓글창보다 훨씬 유독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해자가 여학생으로 나오는 에피소드일수록 이런 댓글이 두드러집니다. 지난달 넷플릭스로 각색된 참교육은 논란이 된 설정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고 알려졌고 결국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올랐죠. 웹툰 참교육이 내세우는 정의 구현이라는 틀은 이 작품이 무해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 사상이 스며드는 통로에 가깝습니다. 평론가 위근우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웹툰 참교육과 그 계보를 잇는 촉법소년, 이건 박태준 유니버스의 6번째 작품이죠. 이 두 작품을 함께 다루면서 참교육이 체벌을 통한 참된 교육으로 상대를 갱생시킨다는 명분으로 유지된다면 촉법소년은 그 명분마저 걷어내고 상대를 절멸시키고 싶다라는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이런 작품들이 작품과 독자가 서로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공생관계 속에서 혐오 대상에 대한 징벌서사를 주저없이 진행한다고 짚었죠. 여기서 정의 구현이라는 포장은 실제로는 누구를 처벌해도 되는 대상으로 지정할지를 정하는 작업이고, 참교육에서 그 지정된 대상 목록에는 페미니스트 교사 조직이 악당으로 올라가 있었던 거죠. 교권보호국은 법과 절차와 증거를 건너뛰고 즉각적이고 폭력적으로 응징하는 가상의 국가기관입니다.
현실에서는 금지된 체벌을 이 작품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요. 이건 법 위에 서서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직결 처분하는 권위주의적 환상입니다. 앞서 다룬 니체의 르상티망을 다시 가져오면 이 서사가 주는 카타르시스는 힘없는 자가 강자를 이기는 상상이 아니라 자신이 미워하는 특정 집단을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짓밟는 상상에 가깝죠. 그러니 이 작품 안에서 별도의 숨은 암호를 더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정의의 이름으로 짓밟아도 되는지를 재분배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이 이미 화면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다만 사이다라는 재미와 폭력의 카타르시스 포장 때문에 그 안에 담긴 표적 선정의 정치성이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외모지상주의와 참교육, 두 작품의 공통점은 이게 더 이상 변방의 익명 커뮤니티 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이버 웹툰의 대표작이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은어와 암호를 던지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끼리 낄낄대는 문화가 이제는 변방이 아니라 아이들이 매주 챙겨보는 콘텐츠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작가 박태준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세운 박태준 만화회사는 외모지상주의, 싸움 독학, 인생 존망의 세계관을 통합한 스핀오프 김부장을 내놓았고 이 작품은 2026년 6월 SBS 금토 드라마로 편성돼서 시청률 20%를 넘기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죠. 정작 일베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드라마 참교육이나 김부장을 보며 느끼는 이 시원함과 카타르시스에는 진영도 배경 지식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통쾌함을 반복해서 소비하는 사이 폭력 장면은 사이다로, 약자를 겨냥한 은어는 그저 재치 있는 이스터에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베의 문화 전쟁이에요. 전선이 뚜렷한 전쟁이 아니라 웃고 즐기는 사이에 조금씩 기울어지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일베는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 DC 인사이드 시절부터 20년 넘게 공을 들여왔어요. 처음부터 설계된 전략이었다기보다 조롱과 혐오가 재미있는 콘텐츠로 팔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해온 수십 년의 축적에 가깝죠. 그런데 이 김 부장의 흥행이 정점에 오른 바로 이 시점에 외모지상주의 그 533화의 락어울린과 5분 23초 장면이 최근 다시 온라인에서 재조명되며 작가의 옛 일배 논란이 재점화됐죠. 시청자 일부는 실제로 보이콧에 나섰고 언론은 이 재점화가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배제고 조롱 사건으로 조롱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높아진 시점과 맞물려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반복된 논란에도 박태준의 세계관은 웹툰을 넘어 지상파와 세계 각국의 스트리밍 화면까지 계속 확장돼 왔지만 지금은 그 확장의 정점에서 처음으로 대중이 실시간으로 등을 돌리는 장면도 함께 목격되고 있어요. 이 문화전쟁의 반대편에서 우리가 손에 쥔 무기는 한강에 소년이 온다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순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세계문단이 주는 것이지 초등학생과 청소년이 매주 스마트폰으로 챙겨보는 콘텐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주지는 못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적어도 이 싸움이 어느 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는 이런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되는 웹툰과 매주 금요일 날 밤에 방영되는 드라마, 그리고 글로벌 1위를 기록한 넷플릭스 시리즈니까요. 일베의 문화전쟁 경로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DC 인사이드에서 시작된 고인 드립과 지역 드립이 일베로 응축됐고 그 코드가 국민 웹툰에 스며들었고 웹툰이 드라마로 각색되면서 넷플릭스 글로벌 1위와 지상파 편성에 올랐고 최근 6.3 지방선거에서는 그 KBS에서 선거 당일까지 계속해서 송출된 그 선관위 선거 홍보 방송에 광주를 비하 조롱하는 그 홍어 이미지가 들어갔었던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기관의 이 공식 콘텐츠에까지 흘러들었어요. 구독자 360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는 작년 9월 생방송 도중에 세계보건기구 로고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일베의 합성 로고를 내보냈죠. 올림픽 3관왕이자 양궁 국가대표인 임시연은 같은 해 5월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투리를 조롱할 때 쓰는 일베 용어를 올렸다가 석 달 만에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같은 시기 남자양군 국가대표 장채환은 21대 대선을 전후해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조롱, 멸공구호가 담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여러 차례 올린 사실이 드러났죠. 2026년 6월에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노진혁 선수의 이름 위에 무한박수라는 자막을 붙여서 노무한 박수로 읽히게 편집했는데, 하필 상대팀이 광주를 연고로 한 기아 타이거즈였고 노진혁 선수 본인도 광주 출신이었으며 옆자리 선수들의 등번호가 5, 2, 3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인 5월 23일을 연상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왔죠. 이 사례들의 결말은 한결같습니다. 슈카월드는 영상을 내리고 기부금을 내며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방송에서는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임시연은 대한체육회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넘어갔어요. 장채환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출전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사건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인 책임을 진 사람은 이 자막을 편집한 외주 업체 소속 직원이었죠. 그는 업무에서 배제된 뒤 퇴사 처리됐다고 합니다. 정작 이 코드를 15년이 넘게 유통시켜온 일베라는 커뮤니티도 그 코드를 국민 웹툰과 드라마로 키운 작가 박태준도 지금까지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죠. 책임은 언제나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 그러니까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외주 노동자, 즉 일베의 혐오 문화 전장에 뛰어든 이들에게만 지워집니다. 변방의 은어가 중심의 언어가 됐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향력이 곧 권력이라면 이 경로는 권력이 이동한 경로이기도 해요. 다만 권력은 언제나 저항을 동반하죠. 김 부장이 흥행의 정점에서 보이콧을 맞은 것도, 참교육이 방역 내내 논쟁에 시달린 것도, 또 이 국회가 5.18 조롱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 저항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승리가 이미 결정된 순간이 아니라 중심부까지 진출된 세력과 그걸 알아채고 반격하는 세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국면이죠. 그렇다면 기성세대가 내놓는 처방, 즉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한강에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을 읽히자는 방식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유는 앞서 다룬 그 탈레브의 소수집의 논리와 정확히 같은데요. 문학작품은 학교 수업이나 개인의 선택으로 1년에 몇 번 접하는 컨텐츠예요. 반면 웹툰은 매주 정해진 요일마다 스마트폰 알림으로 도착하고 10대와 20대는 그걸 습관처럼 챙겨보죠. 노출의 빈도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히 손을 놓을 일도 아니에요. 청소년 2,958명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폭력적이거나 혐오적인 컨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실제 폭력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청소년일수록 그 연결고리가 유의미하게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신문, 방송,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 분석하고 올바르게 평가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창의적이고 윤리적으로 생산, 공유하는 능력을 말하죠. 교육이 노출 자체를 막지는 못해도 노출이 행동으로 옮겨가는 걸 완충하는 효과는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이 문제를 법제도, 미디어 자율 규제, 교육이라는 세 축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기성세대가 지금 쓰는 방식은 대개 콘텐츠 바깥에서 좋은 것을 하나 더 얻는 방식이죠. 소년이 온다를 필독서로 지정하고 역사교육 시간을 늘린다는 건 웹툰을 보지 않는 아이에게는 도달하지만 정작 매주 외모지상주의와 참교육 같은 웹툰을 챙겨보는 아이에게는 애초에 닿지가 않아요. 서로 다른 운동장에서 각자 경기를 하는 꼴입니다. 효과가 있으려면 컨텐츠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싸워야 합니다. 웹툰 플랫폼 자체가 이런 코드를 걸러내는 자율규제 책임을 지게 만들거나 좋아요와 조회수를 쫓는 알고리즘이 어떤 컨텐츠를 밀어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만들거나 리터러시 교육을 한 학기짜리 특강이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소비하는 그 플랫폼 안에서 상시적으로 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다룬 김 부장의 보이콧 사건 자체가 하나의 힌트입니다. 이 보이콧은 학교에서 배운 역사의식이 아니라 시민과 언론이 코드를 낱낱이 해석해서 대중 앞에 드러낸 순간 촉발됐어요. 결국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도 같은 성격입니다. 그들의 은어와 암호를 해독해서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문화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더 훌륭한 문학을 얻는 게 아니라 상대가 숨어서 쓰는 암호를 계속 공개된 자리로 끌어내서 아무도 모르게 낄낄댈 수 없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일배식 문화전쟁의 계산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는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 12.3 계엄 이후에 제가 그때 운영하던 그 유튜브 영화 채널에 브라질의 극우 정권과 검찰의 조작 기소로 감옥에 갔다가 대통령으로 돌아온 룰라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온전히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자체에만 집중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 댓글창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라면서 막 입에 담기 힘든 막 험한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잠시, 정말 잠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우스운 순간이었죠. 저는 그 훗날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사안 앞에서 그 댓글 몇백 개의 소음에 잠시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이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1950년대에 이미 이 현상을 실험으로 증명한 바 있습니다. 명백히 다른 길이의 선을 보여줘도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틀린 답을 말하면 상대방의 그 피험자가 자기 눈이 아니라 다수의 목소리를 따라갔던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무리해서 떨어진다는 그 공포가 더 컸던 거죠. 독일의 사회학자 엘리자베트 노엘레 노이만은 이를 침묵의 나선이라는 이론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입을 닫고 그 침묵이 쌓이면 실제로는 다수인 의견도 마치 소수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튜브 댓글창은 애초에 여론의 축소판이 아니에요. 거기 모이는 사람은 감정이 가장 격한 사람들이고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논쟁적이고 자극적인 댓글을 상단에 노출시켜서 그 격한 목소리를 더 증폭시킵니다. 조용히 그 의견에 동의하는 다수는 애초에 댓글을 달지 않아요. 저도 웬만해서는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잘 안 답니다. 그러니 댓글창의 부피는 실제 여론의 크기와 무관해요. 문제는 게으른 언론들이 이 왜곡된 표본을 온라인 여론에 따르면 이라는 문장으로 포장해서 다시 기사화한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난 소수가 시끄럽게 떠든 결과물이 다시 대중 앞에서는 여론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 거죠. 저조차 이 12.3 내란 이후에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의 이 댓글 공격으로 잠시 중심을 잃을 뻔했잖아요. 이 왜곡된 증폭 장치가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를 저는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이 현상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한 사람은 심리학자가 아니라 확률을 연구하는 경제사상가 나심 탈레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스킨 인 더 게임에서 비타협적인 소수가 어떻게 유연한 다수를 지배하는지를 설명해요. 예를 들어 코셔 인증 식품을 먹는 유대인은 전체 인구에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코셔가 아닌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아주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이 코셔 인증 여부에 관심이 없는 절대 다수는 코셔 식품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이 비대칭 때문에 식품회사는 결국 전체 물량을 코셔 인증으로 통일하는 쪽을 택합니다. 다수는 손해볼 게 없으니 굳이 저항하지 않고 소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니 결국 소수의 기준이 전체의 표준이 되는 거죠. 탈레브는 이 원리가 시장뿐 아니라 언론, 여론,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어요. 완고하고 비타협적인 소수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여기는 무관심한 다수가 만나면 언제나 소수가 이긴다고 말이죠. 일베와 극우 커뮤니티가 한국 사회에서 정확히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결코 크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광주와 세월호를 조롱하는 데 있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비타협적인 소수이고 반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굳이 댓글창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무관심하거나 조용한 다수입니다. 코셔 인증이 시장 전체의 표준이 됐듯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온라인 공론장 전체의 기본값처럼 자리 잡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들은 결코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조직적으로 반격할 힘이 없는 상대만 골라 조롱하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가장 나약한 부류예요. 얼굴을 내놓고 자기 이름을 걸고
힘이 대등하거나 더 센 상대와 정면으로 싸워본 적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이들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늘 회피를 선택해 왔습니다. 저런 더러운 것들과 상종할 필요 없다. 말을 섞을 가치조차 없다. 이러면서 등을 돌려온 것이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들이 뱉는 말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탈레브의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바로 그 회피와 무관심이 소수의 승리를 완성시켜온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피해온 그 시간 동안 저들은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고 조금씩 표준을 자기 쪽으로 끌고 왔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저들이 유난히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더럽다고 피하는 것과 맞서는 것 사이에서 이제는 후자를 택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혐오와 조롱이 한국만의 것은 아니죠. 2012년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20명의 어린이가 총에 맞아 죽었을 때 그때 극우 방송인 알렉스 존스는 이 사건을 정부가 꾸민 가짜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유가족을 향해서 자녀의 죽음을 연기하는 배우라고 몰아세우고 살해 협박을 퍼부었죠. 최근 미국에서는 이 조롱이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민단속국 아이스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진 르네 굿과 국경순찰대의 총에 맞아 숨진 알렉세이 프리티를 향해서죠. 백인 우월주의자 스트리머 닉 푸엔테스는 프리티를 인종의 배신자라고 부르며 세상에서 배신자 한 명이 줄었다고 말했고, 방송인 맥인 컬리는 자신은 국경순찰대에 총 맞을 일 없이 집에 얌전히 있었다면서 그 알렉스 프리티를 조롱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은 이 두 사람을 공식적으로 국내 테러리스트라고 불렀죠. 그 앞서 말한 세 조건은 여기서도 정확히 겹칩니다. 상대 진영이 애도하는 죽음이라는 점, 개인 유가족이 조직된 반격 수단을 갖지 못한다는 점, 사건이 아직 생생하다는 점까지 그대로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조롱을 하는 이들의 뒤에는 실제로 국가 권력을 쥔 트럼프 행정부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희생자를 테러리스트라 부르는 상황이니 이 조롱은 권력의 승인을 받은 행위에 가깝죠. 반면 지금 한국에서 광주를 조롱하는 이들의 정치적 중거 집단은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같은 세 조건이 작동해도 하나는 승리자의 여유에서 나오는 조롱이고 다른 하나는 패배자의 안갚음에서 나오는 조롱입니다. 이 위치의 차이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뒤에서 다룰 한국 조롱 문화의 국가배우 서사가 이 차이 위에서 훨씬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 일베라는 조롱 문화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권력을 잃은 자의 안갚음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베는 2011년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태어나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몸집을 키워왔어요. 그 성장의 이면에는 국가 권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알라에 합성한 조롱 이미지를 만들어 일베에 퍼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른바 논두렁식의 보도,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던 그 보도가 국정원이 조작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는 사실이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로 확인됐죠.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뉴미디어 정책실이 일베 등 극우 성향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그 확산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일베의 탄생과 초기 성장기는 지금 미국에서 국가 권력이 조롱의 서사를 뒤에서 밀어주는 그림과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이 국가 배우의 그림자는 조롱을 만든 사람들의 이후 행보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원장이었던 원세훈은 댓글 공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을 지휘했던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을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들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을 2022년 감형하고 복권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원세훈을 직접 구속 기소했던 윤석열이었죠. 자신이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을 대통령이 된 뒤 자신의 손으로 다시 꺼내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여론 조작을 했는지 잘 아는 윤석열은 이들에게 다시 정부 요직을 줬죠.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극우 유튜버와 공공연히 소통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의원에게 시청을 권했던 그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는 훗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됐죠. 천공이라고 불리는 자칭 도사, 건진법사라는 무속인, 신천지, 통일교 같은 종교 세력의 유착 의혹까지 겹쳐졌습니다.
이 조롱의 계산법을 처음 설계했던 손과 그 손을 사면하고 다시 국가 안으로 들인 손이 결국 같은 정치적 계보 위에 있었던 거죠. 지금 한국에서 광주를 조롱하는 이들의 정치적 중거 집단, 즉 12.3 계엄을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는 세력은 이 계보의 가장 마지막 국면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전직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정당은 선거마다 패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롱을 패배자의 안갚음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이 문화 전체의 원형이 아니라 십수년을 이어온 계산법이 권력을 잃은 뒤 도달한 가장 최근의 얼굴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이 니체가 말한 르상티망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발현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정면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상대의 신성한 것을 더럽히는 것으로 승리의 감각을 대신 사는 것이죠. 국회에서는 지난 5월에 광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광주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까지 처벌 범위에 넣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이 이 조롱의 발화의 끝을 막을 수는 있어도 그 발화를 만들어내는 상실감까지 없애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최소한의 방파제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 일베의 얼굴을 본 건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 유가족들을 조롱할 목적으로 치킨과 피자를 먹었던 폭식 투쟁에서입니다. 그때 그 언론사의 사진에 찍힌 그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어요. 굉장히 앳된 얼굴이었죠.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 즈음이 되었겠죠. 한국 사회는 관성적으로 조롱 문화의 주역을 막연히 10대, 20대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익명성이 벗겨지는 얼굴이 드러난 사람들의 통계는 조금 다른 얼굴이에요. 경찰청이 시사제너를 제공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피의자 연령별 통계에서도 20대 비중이 줄고 40대와 50대 비중이 꾸준히 느는 고령화 추세가 뚜렷했습니다. 신고당하고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조롱하던 이들의 실제 정체는 30에서 50 사이의 남성으로 좁혀진다고 해요. 이건 앞서 말한 그 완곡한 명명이라는 도덕적 이탈 기제와도 맞아떨어져요. 초등학생과 10대를 향한 멸칭이 우리 사회에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2030 청년을 향한 멸칭도 있어요. 40대를 또 따로 부르는 멸칭도 있죠. 여성과 장애인과 이주 노동자를 향한 멸칭도 있습니다. 이걸 모두 갖춰놓은 이 문화에서 정작 조롱하는 자기 자신의 자리에는 이름이 없죠. 모든 세대와 집단을 조롱한 말은 있어도 30에서 50 사이 남성을 부르는 멸칭은 마땅히 없습니다. 이들이 이 놀이의 진짜 플레이어에 가장 가깝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줘요. 제가 아는 지인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그 댓글에 너무 심한 댓글들이 달려서 그거를 다 이제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그 피해자 신분을 얼굴을 직접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전국 초중고 교사 177명을 설문한 결과 교실에서 극우화된 혐오 표현을 하는 학생을 목격했다는 응답이 82%에 달했어요. 스스로를 무현세대, MH세대라고 자처하면서 이 조롱 섞인 정체성을 내세우는 10대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배제고 야구부가 5.18을 조롱하는 응원가를 부른 사건도 이 흐름 안에 있는 거죠.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통계는 특정 개인을 저격해서 고소당하고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만 집계돼요. 10대의 혐오놀이는 살아있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나 죽은 정치인, 특정 지역처럼 집단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을 향해 또래 집단 안에서 소비되죠. 고소할 특정 피해자가 없으니 애초에 형사 통계에 잡히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서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14세에서 18세 사이도 소년법에 따라 다른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처벌 판결문 표본에는 애초에 걸러지지 않죠. 30에서 50 나이 남성이 많은 통계는 실명이 특정된 개인을 저격해서 처벌까지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고 이 10대들의 혐오놀이는 그 법적 그물 바깥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른 층위의 현상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반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 세대가 같은 문화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법적 결과를 받으면서 나눠서 짊어지고 있다는 뜻에 가깝죠. 그렇다면 왜 하필 10대에서 이 혐오놀이가 이렇게 쉽게 번질까요? 두 가지 이유가 겹칩니다. 첫째, 아이들에게는 애초에 꺼야 할 죄책감의 스위치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앞서 다룬 그 반두라의 완곡한 명명이라는 도덕적 이탈 기제를 떠올려 보면 어른들은 홍어라는 말이 시신을 가리킨다는 걸 알면서도 그 완곡한 명명 뒤에 스스로 숨어버립니다. 죄책감을 느낄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꺼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홍어라는 단어가 실제로 누군가의 부모나 형제자매의 시신을 가리킨다는 이 역사적 맥락을 애초에 배운 적이 없는 아이에게 그 단어는 그저 급식체나 밈, 또래 사이에서 웃음을 얻는 언어에 불과해요. 어른의 조롱이 죄책감을 억누르는 행위라면 아이의 조롱은 억눌러야 할 죄책감이 형성되기도 전에 벌어지는 행위입니다. 둘째, 이 시기에 뇌는 또래의 인정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템플대학교 심리학자 로렌스 스타인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보상과 동기를 담당하는 그 변연계, 특히 측 좌핵이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보다 훨씬 먼저 성숙한다고 합니다. 이 두 영역 사이의 연결이 완전히 자리 잡는 건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가능하다고 해요. 그 사이 기간 동안 청소년은 위험하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할 때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는데 이 반응은 혼자 있을 때보다 또래가 지켜보고 있을 때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 청소년이 가족보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반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도 못 알아채는 은어를 던지고 그걸 알아듣는 친구들끼리와 함께 웃는 이 행위는 유머 소비가 아니라 또래 집단 안에서 자신의 소속과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 확인 절차의 소재가 하필 조롱과 혐오라면 이건 청소년의 뇌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두 가지 보상, 즉 또래의 인정과 도발적인 행동에서 오는 흥분이 동시에 충족되는 조합이 됩니다. 배제고 야구부의 조롱 응원가가 여러 명이 함께 부르는 떼창으로 나왔다는 사실도 이 지점을 보여주죠. 혼자였다면 하지 않았을 조롱도 함께 부르는 순간 소속감과 흥분이라는 두 겹의 보상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성급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마약이나 도박처럼 뇌의 보상회로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형된다고 명확히 입증된 중독과는 달리 온라인에서의 조롱과 관심 추구에 대해서는 그만큼 확실하게 검증된 중독 기전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좋아요와 조회수 같은 보상이 예측할 수 없는 간격으로 주어지는 그 구조 자체가 물질 사용 장애와 유사한 그 강박적인 반복 패턴을 만든다는 연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직 형성되지 않은 도덕적 브레이크에 이 소속감의 보상 구조까지 겹치면 아이들은 이중으로 취약해지죠. 무엇이 잘못인지 판단할 내부 정체가 덜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순간 또래에게 인정까지 받는다는 그 신경학적 보상까지 주어지기 때문이죠. 어른들의 조롱이 상대의 신성한 서사를 겨냥한 계산된 행위에 가깝다면 아이들의 조롱은 그 계산 이전에 또래 앞에서 튀고 싶다는 훨씬 원초적이고 훨씬 다루기 어려운 충동에서 시작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게 혐오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미 그 언어와 감각은 몸에 새겨진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훨씬 더 이르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막아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조롱 문화를 즐겨온 이들의 진짜 위치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저항군이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신성한 서사를 깨트리는 용감한 반항아, 위선적인 진보 진영을 조롱하는 냉소적인 관찰자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예요. 그들이 웃고 즐기며 퍼뜨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코알라 합성, 그들이 반복해서 인용한 그 논두렁 시계라는 표현, 그들이 정체성으로 뿌리로 삼은 그 광주 조롱의 언어까지 이 모든 컨텐츠의 최초 설계자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국가정보기관과 군 심리전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뿌려놓은 씨앗을 자기 발상인 줄 알고 우월감에 취해 키운 사람들이었고 그 씨앗을 뿌린 자들은 감옥에 갔다가 정권이 바뀌자 유유히 사면되어 다시 권력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정작 그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설계자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자는 자신이 권력의 주체라고 믿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되다가 쓸모가 다하면 버려지는 장기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장기말들이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이 마지막 세대라는 착각이죠. 아닙니다. 그들 뒤에는 국정원의 손도, 사이버 사령부의 예산도, 청와대의 지시문도 필요 없는 세대가 이미 자라고 있어요. 지금의 청년 일베가 명함도 못 내밀 만큼 무시무시한 혐오와 조롱으로 무장한 10대 일베가 오고 있어요. 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설계자도 배우도 필요 없습니다. 조롱 자체가 이미 모국어이자 놀이이자 존재 증명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광주를, 노무현을, 세월호를, 이태원을 향해 낄낄대면서 던진 그 언어의 문법을 지금의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이 훨씬 능숙하게 배워서 머지않아 그들에게 되돌려줄 겁니다. 이 세대 교체에는 서로 다른 두 힘이 함께 늘 작용합니다. 지금의 조롱하는 세대가 자신보다 윗세대를 겨냥하는 건 자신들이 정면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 앞에서 상대의 그 신성한 것을 더럽혀서 대신 이겼다는 감각을 사는 그 르상티망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다음 세대가 지금의 조롱하는 세대를 겨냥할 때는 또 이유가 달라질 겁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과 처지를 겨룰 만큼 만만하고 가까운 상대가 바로 지금 이 청년 일배, 조롱하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이죠. 가장 만만한 표적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는 경쟁자입니다. 조롱의 대상이 세대마다 바뀌는 건 각 세대가 이길 수 없다고 느끼는 상대와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상대가 계속 자리를 바꾸기 때문이죠. 시간은 빨리 가는데 희한하게 인생은 깁니다. 지금 10대들의 평균 수명은 아마 한 140세쯤 되려나요? 지금 일베의 혐오와 조롱 문화를 즐기고 있는 이들이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얼굴을 맞대며 살아야 할 사람들은 오늘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유가족이 아니라 내일 그들을 조롱할 그들의 후배 세대입니다. 직장에서, 동네에서, 이 좁은 한국 사회 안에서 그들과 가장 오래도록, 가장 가까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 바로 그들 자신이죠. 국가가 심어놓고 떠나버린 조롱의 씨앗에서 자라난 그들이 자신이 크게 일조한 혐오와 조롱의 세상에서 바로 그 씨앗에게 잡아먹히는 광경을 지켜보는 일. 그게 이 계보가 도달할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국 말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한 일이 고작 익명 뒤에 숨어서 약한 사람만 골라서 칼로 살을 베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조롱과 모욕을 뱉은 것뿐이라면 그 삶의 온전한 주인인 자신이 그 대가를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짊어지게 될 겁니다. 부디 자신보다 더 혐오에 능한 후배 세대들과 서로 백년해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하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